다시 월드컵 최종 예선의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오전에 벤투 감독이 11월에 열릴 두 차례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에 나설 대한민국 대표팀, A대표팀 선수 25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승규, 구성윤, 조현우, 송범근 골키퍼. 수비수는 김민재, 박지수, 정승현, 권경원, 풀백으로 이용, 김진수, 강상우, 김태환, 홍철입니다. 네, 미드필드에 두 정우영 선수 함께 또 들어왔고요. 백승호, 송민규, 황인범, 이재성, 이동경, 손흥민, 황희찬, 엄원상. 그리고 스트라이커로 조규성, 김건희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선수는 새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뭐 익숙한 이름도 있고 빠진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볼리TV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의아하게 여길 만한 선택은 역시 이강인 선수가 또 제외된 것이 아닌가. 뭐 이강인 선수가 지난번에 퇴장을 당해서 한 주 쉬긴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왔고, 어쨌든 라리가에서 계속 마요르카 주전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합류를 매달 기대하시는 팬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제외가 되면서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 자체를 대표팀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네, 길들이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벤투 감독은 뭐 선수랑 뭐 기싸움을 하고 길들이고 이런 거는 애초에 머릿속에 없는, 네. 그냥 뭐 딱딱하게 뽑고 싶으면 뽑고 필요하면 뽑고 전술적으로 아니면 안 뽑는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현재 어떤 캐릭터, 네. 뭐 중앙에서 공을 잡고 자기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때 힘이 나는 어떤 전통적인 플레이메이커의 캐릭터가 현재 대표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그 번뜩이는 모습은 라리가에서도 뭐 매 경기 나오진 않더라도 종종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들이 있고, 우리 대표팀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일단 벤투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이선 자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소위 말하는 멀티 포지션 능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혼자 공을 오래 잡고 스루 패스를 찌르는 선수보다는 주고받고 하면서 네. 다 같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성향의 선수를 더 좋아하죠. 그렇죠. 수비도 좀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네. 뭐 이재성도 있고 다양한 선수들이 더 멀티 포지션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벤투 감독이 그런 선택을 했을지에 대한 저희들 나름의 해석인데, 이번 기자회견 때도 또 당연히 얘기가 나왔죠. 벤투 감독은 이제 한 번 한 얘기에 대해서는 길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뽑은 적도 있다. 이번 명단에서는 다른 옵션이 필요해서 이강인 안 뽑았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이런 라리가 이런 주전급 선수를 뭐 안 뽑을 정도로 우리 대표팀이 그렇게 잘하는 팀이냐, 뭐 이런 팬들의 억울함, 이강인 선수 팬들의 이해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대표팀 명단 미드필더 구성을 보면 그 벤투 감독의 의중, 벤투 감독의 스타일 좀 확실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정우영 선수 한동안 안 뽑다가 최근에 계속 뽑고 있는데, 작은 정우영입니다. 네, 작은 정우영 선수, 윙어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지금 소속팀 프라이부르크가 분데스리가에서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윙어이긴 합니다만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뛰고 전방의 기동력이나 어떤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는 선수인데, 이강인은 뽑히지 못하고 정우영은 뽑히는 차이가 벤투 감독이 요구하는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픽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엄원성과 동시에 발탁됐다는 점, 이걸 볼 때 이 두 선수의 발탁을 통해서 측면에서의 파괴력과 활동량, 네. 측면 돌파 능력, 이런 걸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컨셉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정적인 이강인 선수보다는 네. 정우영, 엄원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온더볼보다는 오프더볼 상황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뭔가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상대를 좀 압박을 해주고 상대를 끌어주고, 이런 스타일의 이선 자원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그런 부분들을 뭐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합류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나 정우영, 엄원상 같은 측면 자원을 볼 때는 전문 잉어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직접 골도 노릴 수 있는데, 네네.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제가 공을 좀 오래 잡고 있으면서 다른 선수 침투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 같은 스타일을 더 선호하게 되지 않았나, 이번 한정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경쟁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다. 그래서 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선수 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팀 명단이 발탁이 될 때마다 이 얘기는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준이거든요. 정우영이랑 이강인이랑 그렇죠. 둘 다 빅리그에서 괜찮은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유망주인데 왜 안 뽑느냐. 사실 이강인 못지않게 정우영도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번에 정우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강인도 언젠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공수의 핵 한 명씩 부상으로 빠집니다. 공격에 황의조 선수가 햄스트링이죠. 네. 예, 그리고 김영권 선수도 부상 때문에 좀 빠지는데 차이는 황의조는 확실히 아웃이고 김영권 선수는 뭐 재발탁 가능성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면서요? 네, 지난달 24일에 네. 부상을 입어서 약 일주일 됐는데 부상 입었을 때 2, 3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부상 회복이 빠르면 이번 A매치 첫 소집 때는 합류 못할 수도 있지만 회복이 된다면 네. 뒤늦게라도 이제 명단에 추가해서 혹은 뭐 회복이 아주 빠르면 첫 소집 때 같이 불러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영권 선수는 발탁할 수도 있다라고 벤투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25명 발표를 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대표팀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붙박이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백은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떤 붙박이 주전인 거에 비해서는 좀 타격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은 이제 원톱처럼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둘이 보는 거니까 네.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조화를 만들어낸다면 네. 충분히 자리를 대체하면서 또 김영권 선수가 노장이라 네. 아직 여전히 탑에 가까운 수준이긴 합니다만 조금씩 기량이 떨어지는 기미를 한 올해 초부터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시네요. 그렇죠. 여전히 탑이라고 제가 네, 네,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네. 세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대체자를 이번에 한번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제 황의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대표팀 내에서 원톱전들이 약간 커리어상에서 격차가 있는 선수들하고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입지가 좀 굳건한 편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체자를 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 중에 전진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황의조가 없는 채로 경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벤투 감독 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탁을 했어요. 기존의 명단 아예 새로운 선수 발탁이 사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선수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뭐 지난 6월에는 김건희 선수의 팀 동료인 정상빈도 뽑히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김건희까지 뽑히면서 수원 공격수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듯한 뭐 그런 구도가 됐는데요. 김건희 선수는 그 유소년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2016년도에 프로 데뷔한 뒤로 한동안 많이 헤맸어요. 군입대를 계기로 상무에서 본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했고 수원에서는 올해 비로소 이제 주전 공격수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저는 사진 보고 이제 김영권 선수 빠지고 좀 비슷한 선수가 들어왔다 이런 느낌 좀 받았는데 좀 두껍죠. 네, 김건희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그 수원 삼성이 굉장히 경기 잘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꽤 오래 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상 복귀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골이 없습니다. 네. 폼은 뭐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이제 한 경기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상 복귀한 뒤에 또 A매치 휴식기가 길게 있어서 그동안 조금 더 몸을 완전히 올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10월 말부터는 이제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면서 뭐 본인의 몸 상태가 일단 풀타임을 뛸 수는 있다라는 것은 증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득점 감각 부분에서는 약간의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대구와 수원의 경기를 봤었는데 수비를 떨궈내고 슛을 한다거나 뭐 그런 개인 기량에서 딱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게 결국 위협적인 유효 슈팅으로 잘 안 갔다라는 부분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체구도 좋고 뭐 한 선수지만 뭐 타겟형 스트라이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지는 않고 굉장히 두루두루 전방에서 이선에 내려와서 뭐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도 잘 하고 주고받는 플레이도 좋은 선수여서 본인의 결정력도 좋은 선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록을 봐도 2019년부터 이제 상무 시절부터 PK 제외하고 15골 필드골 넣었는데 많이 넣었네요. 오른발 왼발로 6골씩 넣고 헤딩으로 3골 넣고 굉장히 좀 전천후 두루두루 골을 넣는 선수여서 대표팀하고 궁합이 잘 맞으면 장기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K리그 팬들이 봤을 때는 주민규 선수에 비해서는 지금 차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규를 계속 외면을 하고 김건희를 뽑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뭐 벤투 감독이 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거든요. 또 조규성과의 유사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선으로 많이 내려오고 전방 압박을 많이 하고 이런 팀 플레이 능력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육각형 공격수이냐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주민규 선수는 득점 특화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아무튼 벤투 감독이 보기에는 김건희 선수가 조금 더 이선 자원들과 조화를 맞추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김건희 선수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인데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없어질 자리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다 보니까 이 두 경기 기회를 얻게 된다면은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렇죠. 이 두 경기에서 골을 넣어야
그게 안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골키퍼를 이번에 또 4명을 뽑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해외 그 팀들을 봐도 4명 뽑는 팀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벤투 감독은 지난 10월 당시에 네. 그때 4명을 뽑기 시작했죠. 네. 이란 원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4명으로 늘렸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렇죠. 특히 원정 갈 때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갑자기 뭐 확진이 뜨거나 이러면 못 뛰니까. 예. 아니면 또 같은 비행기를 탔다거나. 그렇긴 한데 근데 원래 그래서 다른 포지션을 2배수 뽑을 때 골키퍼 3명 뽑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걸 4명으로까지 또 늘렸다는 것은 좀 파격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의 이야기에서도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납득되는 얘기는 잘 없고 네. 그래서 4명으로만 할 수 있는 골키퍼 특훈이 있나 음. 싶어서 봤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까지로는 확실히 제시된 적이 없긴 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23명을 뽑는데 거기에 골키퍼를 늘렸다면 문제가 되지만 뭐 번외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좀 논란으로 삼는 여론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최종 예선 대한민국은 조 2위인 상태로 치르게 됩니다. 지금 A조는 1, 2, 3위 팀 빼고는 승리 있는 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비기면서 승점을 막 깎아먹고 있어서 3위 팀하고도 지금 승점 차가 3점이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맙죠. 예, 고마워요. 우리가 약간 출발은 더뎠지만 순위는 안정권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B조 얘기도 잠깐 보면 야, B조는 정말 치열합니다. 네. 중국, 베트남 빼고는 누가 나갈지 모르는 오만이 치고 올라가고 일본이 지금 막 비틀비틀하면서 일본이 골을 제일 조금 넣네요 B조에서. 네, 일본은 뭐 야 베트남보다도 골을 적게 넣고 있는 일본인데 아무튼 B조가 굉장히 꿀잼조가 되긴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고양시에서 11일 빼빼로데이군요. 네, 11일 날 저녁 8시에 홈 경기 하고요. 원정 이번엔 이라크인데 이라크는 홈에서 계속 못 하고 있죠 경기를. 자국 내 사정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카타르 도하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2승하면 거의 뭐 본선행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저희 매체를 통해서 저희 함께하는 서우정기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난 10월에 1안전보다 이번 11월 2안전만 다 잡으면 상관없는 거다. 말씀하신 대로 유력한 추격자 위치에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이기 때문에 네. 이 둘을 모두 잡는다는 거는 승점 6점 효과도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2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승점 우리가 2연승을 하게 되면 14점 고지에 올라가게 되면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2연전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네, TVN에서 생중계합니다. 네, 가정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번 중계할 때는. 네. 네. 중계 많이 봐주시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네. 것으로. 네. 특히 유로파 선수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중동을 거쳐야 되는 이런 굉장히 벅찬 일정인데 컨디션 조절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영욱이었고요. 김종경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